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깐깐철학의 김봉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기적 유전자와 전략적 선택을 합해서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도덕 법칙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편에는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편에는 이기적 유전자의 불멸의 도덕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겠지만 리차드 도킨스 교수의 유명한 저서 제목입니다. 이 책은 1976년에 발간되자마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과 함께 과학서적으로는 드물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도킨스 교수는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정보판을 냈습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은 2017년 또 로이얼 소사이어티 30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과학 부문에서 전 세대에 걸쳐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진화생물학계의 권위자이신 최재천 전 이화여대 교수는 도킨스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였고 안개가 걷히면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중요한 아이디어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왔습니다. 도킨스 교수는 다윈의 진화론을 계승발전시킨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종의 기원, The Origin of the Species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종의 기원이라고 하지만 원 제목은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하여입니다.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그리고 일종의 부제목으로 생존 경쟁에 있어서 유리한 종의 보존에 대하여입니다.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for Life. 아마도 이 책의 제목을 보면 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진화론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진화에 대한 생각들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왔지만 다윈은 이를 과학적 사례를 들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다윈은 이 저서에서 유전적 특질을 가진 개체들이 자연에 의하여 선택되고 선택된 유전적 특질은 생존하여 번식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진화해 나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윈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 관찰을 통하여 수집한 풍부한 사례를 제공하였습니다. 과학적 진화론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체 중심주의입니다. 개체라는 말은 영어로 인디비주얼인데 개별적인 생명체를 줄임말입니다. 이 개별적인 사람들 한 명 한 명, 그리고 개별적인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개체들입니다. 이 개별적인 생명체 하나하나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질이 자연에 적합하면 자연 선택을 받게 되고 자연 선택을 받으면 살아남아서 자손들이 번식되어 유전되고 진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린도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 등 개체마다 유전적 특질이 다를 수 있는데 목이 긴 기린이 남은 높이까지 먹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어서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다윈이 기린을 예로 든 것은 아닙니다. 기린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에 등장하는 사례지만 자연 선택의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다윈은 이렇게 개체들이 진화의 주인공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킨스 교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저서를 통해서 개체가 진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유전자가 진화의 주인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유전자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다윈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체들은 이 유전자를 보유하면서 이를 운반하는 하나의 기계와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물론 유전자가 진화의 주인공이라는 유전자 중심주의는 도킨스 교수 본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도킨스 교수 이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윌리엄 해밀턴 교수와 뉴욕의 스토니 브룩 대학의 조지 윌리엄스 교수가 유전자 중심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The Genetical Evolution of Social Behavior, 사회적 행동의 유전적 진화라는 논문을 1964년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에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윌리엄스 교수는 1966년에 적응과 자연선택, Adaptation and Natural Selection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유전자 중심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다윈은 사실 유전자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아직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DNA가 발견되고 DNA가 유전적 특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유전자가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밀턴 교수와 윌리엄스 교수의 유전자 중심주의 이전에는 집단 중심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진화의 주인공이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가설인데 이를 과학적 실험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집단 중심주의는 스코틀랜드의 에버딘 대학 윈 에드워즈 교수가 유명합니다. 그는 갈매기의 연구에서 갈매기들이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산화 제한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갈매기들이 자기 집단을 위하여 산화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갈매기 개체들이 자신의 유전자가 얼마나 잘 보존되고 번식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스스로 산화 제한하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집단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전자가 얼마나 잘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스스로 산화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집단 중심주의의 또 다른 사례로 레밍이라는 쥐, 레밍은 나그네 쥐 또는 설치류에 속합니다. 를 사례로 들기도 합니다. 레밍은 집단 이익을 위하여 단체로 자살을 한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레밍이 집단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자살로 보이는 행동이 나타나지만 자살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의 최정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집단을 위해 희생하면 자신은 손해를 보지만 희생의 결과 자기 집단이 다른 집단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집단을 위한 자기 희생이 이타적 행동으로 진화했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역시 집단 중심주의입니다. 최 교수와 그의 지도교수 세뮤얼 볼스 미국 산타페 연구소 교수에 의하면 이타성과 자기 집단 중심주의가 결합된 자기 집단 중심적 이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자손을 퍼뜨린다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는 헌신적이지만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반대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단 중심주의가 그럴듯하고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타적 개체들이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손해를 감수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집단 전체의 이익이 되고 그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우월해지며 그러한 집단 내에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개체들이 더욱 많아져서 그러한 유전자가 전해져 내려가고 진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단 중심주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개인을 집단에 함몰시키도록 함으로써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국가주의 사상을 합리화하는 이론이라는 비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서 본 가미카제, 나치즘의 유대인 집단 학살 등이 대표적인 집단 중심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진 유전자 중심주의가 학계의 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킨스 교수가 해밀턴 윌리엄스 교수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도킨스 교수는 해밀턴 교수와 윌리엄스 교수의 이론을 널리 소개한 저널리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 유전자는 다윈의 진화론을 발전시킨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 산물이지 도킨스 교수의 독자적인 업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킨스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 중심주의만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복제자와 유전자를 구별하여 사용했고
운반자와 개체의 구별, 그리고 밈이론은 도킨스 교수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밈은 문화적 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사상, 이론, 문화, 예술 등 인간의 정신적 활동도 일종의 유전자로서 다음 세대로 유전되며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진화를 정신적 진화의 단계로 확장시킨 상당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결국 도킨스 교수는 유전자 중심주의와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이 유전자 내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진화론을 새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도킨스 교수의 이기적 유전자의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해서 도덕 철학, 즉 윤리학에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 유전자를 통하여 인간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덕 철학의 문제들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 사회에 불멸의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불멸의 도덕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전략적 선택,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나의 도덕 법칙을 세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자의 이익은 생존과 번식입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불멸의 도덕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전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진화론과 자연선택, 그리고 자연선택,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생명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938년 소련의 생화학자인 알렉산더 오파린은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오파린 이전에는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종교적 그리고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오파린에 이르러서 비로소 과학적 근거를 가진 생화학적 설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오파린은 자신의 저서 The Origin of Life, 생명의 기원에서 화학 분자들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유기화합 물질들의 집합체가 형성되었는데 이 집합체는 마치 하나의 수프와 같다고 해서 원시 수프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원시 수프, 프리모디얼 수프. 이 숲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숲 같은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교수도 이기적 유전자에서 원시 수프를 인정하였으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도 인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유기화합 물질은 탄소 원자가 그 물질 구조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기화합 물질은 탄소 원자를 포함하지 않는 화합 물질을 말합니다. 여기서 탄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탄소는 모든 생명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탄소가 가지는 전자의 숫자가 4개로서 다른 화합 물질들과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시 수프 상태에서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처음 단세포 생명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단세포는 핵산, 단백질, 당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산, 즉 DNA와 RNA는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 정보가 복제되어 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원시숲 상태에서 최초로 단세포가 탄생하는 과정을 화학적 진화라고 부릅니다. 단세포가 탄생한 이후부터는 생물학적 진화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단세포가 탄생한 시점은 기원전 38억 년 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세포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프로그램되어 있어서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과 번식을 이어가려고 노력합니다. 단세포는 보다 나은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었고 다세포 생명체는 운동, 순환, 소화, 생식과 같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각각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세포들로 분화되었습니다. 크게 보면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분화하게 된 것입니다. 체세포는 행동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이를 운동 근육을 통하여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체세포는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생존을 전담하는 기능을 하며 번식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번식을 담당하는 세포는 생식세포입니다. 물론 뇌세포가 직접 생식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생식세포가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뇌세포가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생식세포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넘기기 위해서 짝짓기를 해야 합니다. 유성생식을 하는 고등동물에게는 난자와 정자 두 개의 생식세포가 있으며 짝짓기를 통하여 다음 세대로 유전하게 됩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 species, 이것은 이제 짝짓기가 가능한 개체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는 종은 사자라는 종과 짝짓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람과 사자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생존을 담당하는 체세포는 생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뇌라는 특수한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뇌는 생존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뇌가 가지는 결정권은 유전자가 위임해 준 것입니다. 유전자와 뇌의 관계는 주인과 대리인 관계입니다. 생식세포와 체세포는 신경세포에 의하여 외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몸의 각 기관에는 신경세포가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데 이 전체를 신경계라고 합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추신경은 주로 뇌와 척수에 집중되어 있으며 말초신경은 몸의 모든 곳에 퍼져 있어서 몸의 정보는 1차적으로 말초신경에서 포착됩니다. 말초신경은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를 이용해서 외부 정보를 종합하며 이 종합된 외부 정보들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고 중추신경, 특히 뇌세포는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행동을 말초신경세포와 근육세포에게 지시하게 됩니다. 유전자가 진화의 주체이며 이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뇌세포에 의하여 판단과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다윈은 개체들이 자연에 의하여 선택되며 이를 자연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전자는 자연에 의하여 선택되기도 하지만 자연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윈은 개체들이 자연을 선택한다는 것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선택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뇌세포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뇌세포가 발달하고 진화하면서 유전자는 뇌를 통하여 자연 조건과 상황이 생존과 번식에 불리하다면 보다 유리한 자연 조건과 상황을 찾아가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인간들은 자연에 의하여 선택되기도 하였지만 점차 자연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입장에 서게 됩니다. 뇌의 발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선택과 전략적 선택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윈은 자연 선택을 인위 선택, artificial selection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윈이 살고 있던 당시 영국에서는 비둘기들을 인위적으로 교배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비둘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다윈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선택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하였고 이 자연 선택이 진화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윈은 후에 헐버트 스펜서가 적자생존, 즉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보다는 적자생존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도 자연 선택과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연에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연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스펜서가 만들어낸 적자생존, 즉 Survival of the Fittest의 The Fittest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Survival of the Fittest가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3명 중에 반드시 1등만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고 2등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등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에 동의합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 Good Enough입니다. 자연선택 개념은 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연히 자연 조건에 맞는 표현형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살아서 번식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다른 동물들에게 해당될 수는 있어도 인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위교배에 있어서 선택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뇌의 기능 발전으로 인하여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다세포 동물들은 모두 체세포와 생식세포로 분화되어 유전되고 진화된다고 하였는데 이 체세포와 생식세포를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앞서 말씀드린 뇌세포입니다. 뇌는 신경세포, 특히 말초신경들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정보들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하며 동시에 이를 해석하고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뇌가 유전자의 자기 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세포 생명체의 부속기관이면서 동시에 유전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독립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유전자의 대리인입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개체의 주인공은 뇌가 아니라 유전자입니다. 그러나 뇌는 유전자의 의도와 달리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뇌에게 정권을 위임한 이유는 빛과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생존과 번식, 다시 말해 유전자의 복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뇌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그리고 뇌는 학습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심적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심적 시뮬레이션, 멘털 시뮬레이션. 이 심적 시뮬레이션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서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예상되는 가상의 보상에 기초해서 그와 관련된 행동 가치값을 수정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이나 사고라고 부르는 심리적 과정들의 거의 전부가 심적 시뮬레이션에 해당합니다. 심적 시뮬레이션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는 하나의 정보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 이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알고리즘을 통하여 시뮬레이션을 하며 이를 통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선택을 위한 과정입니다. 이 선택을 잘하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죽습니다. 시뮬레이션 능력이 생존과 번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뇌가 결정한 행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뇌의 시뮬레이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노선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되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심적 시뮬레이션의 작용입니다. 심적 시뮬레이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유용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와 같은 지식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설명은 이대열 교수의 저서 지능의 탄생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뇌세포의 알고리즘을 통하여 시뮬레이션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이 게임 이론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선호를 예측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행동의 선택을 저는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전략적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고 생존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번식을 못하기도 하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전략적 선택을 잘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생존과 번식을 효과적으로 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끝없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손해가 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게임 이론은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줍니다. 게임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저렇게 행동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익이 된다. 복잡한 게임 이론을 알기 쉽게 하나의 사례로 만든 것이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도 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의 랜드 코퍼레이션의 고문 알버트 터커가 고안한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죄수 A, B 이 두 사람 모두 네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무죄를 받을 수 있고 1년, 5년 또는 10년형을 받게 됩니다. A가 침묵하고 B도 침묵하면 A, B 모두 1년형, A가 침묵하였는데 B가 자백하면 A는 10년형, B는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A가 자백하였는데 B가 침묵하면 A는 무죄, B는 10년형을 받게 되며 A가 자백하고 B도 자백하면 A, B 모두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A, B 두 죄수가 게임하는 것을 상정해서 이러한 선택지 앞에서 A, B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A, B 모두 자백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1년형을 받으려면 둘 다 침묵을 해야 하는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배신해서 자백한다면 침묵한 사람만 10년형을 받게 되므로 침묵을 선택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백해서 5년형을 받는 것이 10년형을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A는 자신이 B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침묵하였는데 B가 신뢰를 깨고 자백한다면 A는 10년형을 받게 되므로 A는 B가 침묵할 것이라는 신뢰가 확고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면
B가 침묵보다는 자백을 선택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A가 B는 결국 자백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면 A로서도 침묵보다는 자백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것입니다. A도 배신하여 자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A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A는 B를 배신하여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대신에 10년보다 5년이라는 이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B도 A와 똑같이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따라서 B도 역시 선택은 자백입니다. 이렇게 A, B 모두 상대방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백을 선택하게 됩니다. 비록 친구를 배신하는 것이지만 A, B 두 사람 모두 10년형보다는 5년형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A, B 둘 다 서로에 대한 굳은 신뢰로 인해서 침묵하기로 협조하였다면 둘 다 1년형을 받고 끝났을 텐데 신뢰의 부족은 결국 배신하게 되고 배신하여 자백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5년형을 받게 됩니다. 즉 협력하였으면 1년형을 받았을 텐데 배신함으로써 5년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10년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라고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우리는 협력하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차원에서 보면 협력이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협력이 더 도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수의 딜레마는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일회성이라는 단순함입니다. 에는 배신이 쉬워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배신보다는 둘 다 협력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죄수의 딜레마의 결론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예컨대 일회성이 고객에 대해서는 상품을 속일 수 있지만 단골에 대하여는 속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면 협력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협력을 통하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에 협력을 통하여 더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로버트 악셀로드는 협력의 진화라는 저서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가지는 두 번째 문제점은 죄수의 딜레마가 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정한 것입니다. 범죄의 경우에는 협력하여 침묵하기보다는 배신하여 자백하는 것이 더 도덕적으로 우월합니다. 비록 둘 다 협력하여 침묵함으로써 1년형을 받게 되어 둘 다 자백함으로써 5년형을 받는 것보다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자백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됩니다.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보면 침묵하여 1년형을 받는 것보다 배신하여 서로 자백함으로써 5년형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죄수인 A와 B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협력하여 1년형을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의 전체 이익의 측면에서 본다면 둘 다 배신해서 자백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신이 협력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 사람 모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즉 비록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더 커진다고 해도 친구들 사이에 배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론의 강의 What is Justice? 이 강의에서 제시된 사례입니다. 하버드 대학생들도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친구와의 우정을 배신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죄수의 딜레마의 최종 교훈은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도덕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협력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을 하는 경우에 이것이 도덕적인가 아닌가의 판단 기준은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 극대화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나의 이기적 유전자의 이익 극대화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전체는 한국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지구 전체를 망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만 국한될 수도 있고 자기가 속한 조직, 가정 등 다양한 규모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도 역시 가장 큰 공동체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이기적 유전자의 전략적 선택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의 불멸의 도덕 법칙입니다.
제2편에서는 이기적 유전자의 불멸의 도덕 법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양과 서양의 윤리학, 공리주의와 효용이론, 파레토 최적과 롤스의 정의론 등이 망라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